안녕하세요. 세종의 허연 변호사입니다. 네, 좋은 데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건설 산업과 관련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안입법 방향 주제를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제 고민을 했고요. 저는 이제 주로 건설 산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건설과 관련된 이슈들은 무엇일까를 고민은 좀 해봤습니다. 고민해봤는데 아직 실제 이제 해당 사례들 이제 저희가 질문 받은 것 어떻게 이렇게 네네네 뭐 질문들도 받고 있지만 지금은 되게 원론적인 법의 기본적인 뭐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 아직 뭐 그 건설 현장에서의 어떤 업무들과 관련돼서는 아직까지 저희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한번 그것들 고민해 보고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조금 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 들어주시고 또 많이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법률의 어떤 심사 해석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게 법률가들은 어떤 그 해석에 관한 툴 법리를 가지고 이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잠깐 개관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그런 문제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넘어가네요.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게 법률을 심사할 때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죠. 헌법 37조 2항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려면 항상 법률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의 원칙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 제한할 수 있을 텐데 그거를 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가 과잉금지의 원칙이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들어오면서 이 법리들을 굉장히 잘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이 정당하냐, 법률을 만드는데 목적이 정당하냐, 또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이 효과적이냐, 그런 수단이 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 피해를 최소한 입히는 거냐, 추구하자고 하는 공익과 그 피해되는 사익 사이에 균형을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 법령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 자기 책임의 원칙, 자기가 결정한 것들, 자기가 행동한 것들만 가지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고요. 이게 비슷하게 형법에 오면 전통적으로 책임주의라는 법 원리가 있습니다.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다음에 또 형법에서 나오는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형법정률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하위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루는 법 원칙으로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속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 하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게 아주 구체적인 용어만 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광범위하고 좀 추상적인 표현을 쓰더라도 그게 나중에 법원의 해석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그게 합리적게 해석될 수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명확성 원칙을 위반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저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요거 준비하면서 어느 범위에서 말씀을 제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고 잘 아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뒤에 설명을 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 개괄적으로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구별을 해가지고 어떤 의무들을 부담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하고 또 어떤 손해배상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든 중대 시민재해든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는 법에서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정해져 있고, 경영 책임자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뒤에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도 이런 규모의 주체는 같고요. 수범의 주체는 같고, 그다음에 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갖추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4조에 있고요. 중대 시민재해는 9조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 법에 있는 4가지 의무들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중대 시민재해도 똑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배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그 4가지 의무들을 지켜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중대 시민재해 조금 더 구별해서 9조 1항에서는 원료, 자기가 생산, 제작, 공급하는 원료 제조물과 관련한 게 있고요. 9조 2항에서는 자기가 운영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또 이 법이 의무를 확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5조와 8조 1항에서 자기의 근로자가 아니어도 이걸 제3자에게 위탁, 도급 같은 걸 보냈을 때 그 제3의 종사자한테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시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9조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그 죄송합니다. 하도급인의 모든 책임에 대해서도 건설사들이 다 책임을 졌었기 때문에 이 의무 확대 조항이 이 건설 현장, 특히 공사 현장과 관련해서는 크게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형사처벌 조항입니다. 이제 요게 또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사고가 나거나 여러 명이 다치거나 이러면 사망사고는 1년 이상의 징역, 또 10억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한 거고요.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의 벌금, 재범도 처벌하고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법이 이제 우리나라 법제에서 처음으로 그 5배까지,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의 중과실이라는 좀 제한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5배까지 손해배상하면 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이제 고민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조항에 보면 16조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상사업 비용을 예산을 보면서 지원하는 그 내용도 포함하고 뒤에 조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의 내용이었고요. 요거를 이제 크게 문제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누가 처벌받느냐,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가장 큰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주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대표자가 되실 테고요. 그 현행법에서는 지금 아직 5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 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을 일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의 개인 사업자 중에 이제 그 개인 사업 대표자가 이제 사업주가 되실 테고요.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 등이라고 해서 감옥과 남옥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옥의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남옥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장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그 뭐 남옥이야 이제 공공부문에서 명확하게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감옥에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 책임인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제 배경 자체가 사업을 책임 있는 분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데에서 시작된 법이고, 그게 논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이제 그 뭐 개념들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표이사님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형식상이고 실질적으로는 오너라고 하신 회장님,
대주주, 지배주주 이런 분들도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으실 테고, 그런 책임과 권한을 나눠 간다고 하면 공범으로서 이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사실 모든 뭐 큰 기업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가 모든 걸 잘 챙기지 못할 텐데, 그러면 별도로 안전 담당 임원 같은 사람을 뒀다, 안전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하는 안전 담당 임원을 두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단순하게 안전 담당 임원을 뒀다고 해서 이 법에서 안전 담당 임원만 처벌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게 많은 견해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 안전 담당 임원이 대표이사에 준해서 그 인력과 예산과 여러 가지 구조 같은 것들 전적으로 책임지는 회사 내부에서 그런 정도 되면 뭐 달리 볼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순수하게 그냥 뭐 안전 담당 임원을 상무급 전문급을 뒀다고 해가지고 대표이사나 그 지배주주가 처벌 안 받고 안전 담당 임원 처벌받겠냐,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이제 발주자가 그러면 이 법에서 처벌받는 거냐에 대한 질문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법에서는 아까 그 법의 의무의 부담을 하는 게 자기가 실질적으로 집에 관리 운영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면 발주자가 이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집에 운영 관리하는 그런 사업자냐에 대한 관점에서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상적인 개념에서의 발주자, 뭐 이런 건물을 짓는 발주자 개념에서는 발주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러나 이제 뭐 건물을 짓다 보면 발주자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들어오셔서 지시 감독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얼마든지 그 발주자도 실질적으로 집에 운영 관리하는 사업자다라고 볼 여지는 여전히 늘 남겨져 있는 것인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 특히 산업법의 그 지배 운영 관리와 관련된 그 실무 운영례가 조금 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 관련해서 분할도급 발주자, 분할도급을 해요. 저희가 이제 법에서 분할도급 하는 업무 빼놓고 전기통신이나 소방 같은 거 빼놓고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발주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되시면 분할도급을 분리발주라고도 하고 분할도급이라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그러면 분할도급을 하게 되면 그 공사 현장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 발주자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발주자들이 원래 원청업체가 하던, 종합건설업체가 하던 그런 뭐 안전관리, 공정관리, 일정관리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어디 눈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규범적으로 그런 의무들이 있는 것인 거고, 그런 의무들에 대해서 그런 그 분할 도급한 발주자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최근 개정 산업법에서 68조에서 그렇게 분리 발주할 경우에 안전보건 조정자를 두어라라고 하는 규정까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4년에 일산에 있었던 큰 화재 사건을 계기로 이 분리 발주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할 도급 발주자의 입장에서, 내가 분할 도급하는 발주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대형 복합 건축물, 이 지금 이 현재 법령상에 보면 조금 큰 규모의 복합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2개 이상의 용도로만 있으면 복합 건축물이 되고, 그 일정 규모 이상 웬만한 큰 건물들은 다 될 텐데요. 그런 복합 건축물 같은 걸 보면 이 소유 관계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질 때는 이제 펀드 같은 걸로 이제 만들고, 부동산 펀드 같은 걸 만들고, 형식적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신탁업자, 뭐 은행이 되거나 부동산 전문 신탁업자가 되거나, 실질은 이제 운용사가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하실 테고요. 운용사가 또 건물 관리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AM사라고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AM사 같은 걸 통해서 임대 관리도 하고 건물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고요. 이 AM사는 또 자기가 시설 관리 잘 못하니까 그 하단에서 또 이제 FM 업체라는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업체한테 청소, 용역, 경비 이런 거 다 맡기십니다. 근데 그런 건물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했다. 큰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뭐 사망한 사고 났다. 그러면 이때 도대체 누구를 이
이 사업장의 사업주로 봐서 처벌을 해야 되냐, 책임 주체를 부담해야 되냐, 누가 시행령 그 4조와 9조에 있는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담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고요. 비슷하게 이제 민투 사업도 이제 이런 질문들이 건설사들 하고 계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민투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여러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SPC를 만들고 근데 껍데기일 뿐이죠. 그럼 SPC의 대표이사는 보통 뭐 건설사의 뭐 과장급, 부장급, 팀장급 이런 분들이 가서 형식상 대표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공시설의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런 분들인데 이분 실질적으로는 뭐 건설사의 그냥 직원으로서의 녹을 먹는 분인데 이분이 명목상으로 그런 SPC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분이 중대시민죄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과 걱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에 보면 이 경영책임당이라고 하는 저 표현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실제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법이 그러면 명확성 원칙 위반했느냐 아까 말씀 보여드린 그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반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뭐 보는 사람에 따라 논란이 있을 텐데 저 법률의 그 추상적인 표현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명확성 원칙까지 위반했다 볼 수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는 있고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 책임의 주체에 관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에 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거냐. 그러니까 4조와 9조에 있습니다. 4조와 9조의 내용은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적용되는 영역이 조금 다르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 법에서 특별히 부담시키고 있는 의무가 뭐냐. 의무가 1, 2, 3, 4, 5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호 2호 재해 발생 시 재해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호 그 중앙행정기관 등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이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행위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호, 3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시키는 걸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1호, 4호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6개 부처가 지금 요 대통령령을 만든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대산업재해는 노동부에서 지금 만들고 계실 테고 뭐 중대시민재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령이 정말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게 다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한 사업장의 의미가 뭐냐 뭐 이거는 뭐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내용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고요. 1, 2, 3, 4, 5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세간에서는 평가하기를 1호의 내용은 기존의 산안법 뭐 14조 시행령 13조 이번에 산안법 개정되면서 들어왔죠. 그래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갖추어서 이사에 보고를 해라. 그때 말하는 내용하고 유사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시행령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호, 3호는 아까 보신 것 같고 4호가 참 재밌는데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냐 이것 지금 다 만들고 계실 테고 그걸 지금 많은 이제 법령들이 다 여기 들어올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법에 보시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뭐 필요한 조치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상의 조치라고 되어 있어서 그럼 이 관리상의 조치가 무엇냐? 이게 시행령의 관리상의 조치를 아주 명확하게 정해 주시면 이제 수범자들이 그걸 예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지켜야겠구나 하고 그런 조치들을 준비를 하실 텐데 만약에 이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내용들을 다 갖고 오시고 거기에 있는 의무만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이 관리상의 조치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 관리상의 조치를 다 했냐 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한번 형사 사건을 하면서 이제 제 직접 경험한 건데요. 그 건설 현장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1차 하수구빈이 불을 냈어요. 그래서 1차 하수구빈의 소장, 공사팀장, 안전팀장 그 담당자 같이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원청사 그 대형 건설사도 현장 소장, 안전팀장, 공사팀장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같이 기소됐는데 내용을 놓고 보니까 그 대형 건설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나름대로 잘 구축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소 중견기업 거기도 작은 기업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는 게 없어 보였고 그다음에 또 그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기소까지는 그 대형 건설사도 다 기소까지 돼 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대형 건설 쪽을 대리해서 이제 했는데 우리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 안전보건 그 세계 시스템에 따라서 모든 주의무를 다 했다. 근데 주의무를 다 했는데 불을 내신 분이 그 의무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예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고 요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요 준비하면서 좀 이제 주변에 이제 건설사들한테도 여쭤보니까 대형사들은 나름대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잘 갖추고 계세요. 이제 걱정하시는 거는 지금 이 법에 들어오면서 그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아까 그 경영 책임자가 책임지는 부분을 관리해서 어떻게 그 관리상의 조치를 다 했다고 그 주의무를 다한 것을 평가받을 것이냐 이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걱정은 이제 이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계실까? 갖추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셔야 될까? 그리고 실제 그게 그런 굉장히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교육들과 그 담당자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들을 계속 이렇게 훈련되었던 사람하고 훈련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행령이 나오지만 결국엔 이게 돈,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비용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수업체들이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요. 하수업체들의 그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하수업체 비용이 올라가면 원청사의 비용도 당연히 이제 올라가야 될 테고요. 그러면 당연히 발주자도 건축을 하기 위한 비용이 높아져야 되겠죠. 이게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감내해야 되는, 우리 사회가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그 비용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게 아마 이제 법률 제16조에 보면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정부가 이런 것들 교육도 시키고 예산도 지원하는 것에 법률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걸 지금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제 모두가 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형사처벌 규정이거든요. 이런 의무의 내용들을 다 이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4조 아까 그 주의 의무의 내용이죠. 제4조 또는 5조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창제 등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망은 1년 이상의 징역,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법률 처음에 딱 보고 약간 의문이 생겼어요. 4조에는 주의 의무만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4조 5조를 위반하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고의범입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형사법에서는 체계가 원칙의 고의범만 처벌하는 거고요. 과실범은 법에 정해놓았을 때만 과실범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 과실범은 과실로라고 하는 게 구성 요건에 붙어요. 업무상 과실로, 무슨 과실로. 우리가 업무상 과실치상할 때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이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실범이 아닙니다. 고의범이에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겁니다. 4조를 위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예를 하나 두 개 한번 들어봤는데 극단적인 예입니다. 한번 현실에서 얼마나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영 책임자 A는 비용 등의 문제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전혀 구축하지 않아요. 구축할 생각도 없어. 그걸 이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명확하게 그 사조에 있는 의무들을 위반한 거죠. 고의적으로 위반한 겁니다. 이런 사람 당연히 처벌돼야겠죠. 두 번째, 경영책임자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나름대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안전보건관리체를 구축하고 그 이행을 충실히 하려고 뭐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이라는 걸 해보면 나중에 굉장히 별거 트집을 다 잡게 됩니다.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서로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트집을 잡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사법당국에서 보기에는 야, 네가 그때 요거 하나 뭐 좀 잘못했어. 요걸 그때 잘 해놨어야지. 네가 그때 이거 좀 잘못했네. 라는 지적을 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영책임자 B, 이 사람은 처벌해야 될까요? 이 사람도 그럼 나중에 그 자기가 본인은 명확하게 얘기를 못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안에서 일부 주의무 처벌돼야 될까요? 라는 관점에서 의문이 있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이 유사한 처벌법도 이미 산업법에 있습니다. 산업법 그 167조 1항에서 중대산업재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7년 이하의 징역을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도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센 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38조 1항에서 3항까지 등등의 그 주의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이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앞에서 보신 지금 이 중대처벌법의 그 1, 2, 3, 4, 5의 의무의 내용과 관련해서 유사하게 만들어지는 의무이지 않겠느냐. 그 사업장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의무, 안전보건 조정자의 의무, 이런 의무들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면 이렇게 처벌되는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근데 현재까지는 주로는 이제 그 현장에서 직접 관여하셨던 분, 현장 소장님들, 안전팀장님들, 공사팀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처벌의 대상이 됐는데 이 법에는 기본적으로는 위에 경영죄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 그 한 단계 이미 그 사업장하고 한 단계 좀 떨어져 계신 분인데 많이 떨어져 계신 분인데 이게 처벌한다고 할 때 그러면 아까 그런 말씀들 앞에서 예에서 든 것처럼 그런 주의 의무를 일부 내가 난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좀 부족했네 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과연 이거를 고의범으로 처벌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업법의 요 법률 규정을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요. 그 빨간 줄로 이제 친 것만 한번 읽어보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제 산업법에 규정된 여러 주의 의무들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법원이 2007년도에 판결했고 이 뒤에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까 산업법 167조 1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그 대법원에서 보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책임주의 또는 비례 원칙에 합당한 이게 법리 해석이고 법률 해석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산업법에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산업법 죄송합니다. 중대재해법은 어떻게 할 거냐?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고 물론 의무 위반 결과적 과중범위라고 하는 이제 그 중대 산업 사람이 이제 사상이 돼야지만 이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게 법인 비슷한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이런 법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 법이 그 유연적 시비를 정말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앞으로 이 사법 당국에서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판결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징역의 하한형 설정한 것도 말씀이 많으세요. 이게 왜 굳이 하한형을 설정해야 되는 거냐? 저는 이제 요 세미나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문헌들을 읽으면서 그게 이 세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벌주의가 아니더라도 차라리 확실한 처벌을 해버리면 책임주의에 부합하는 확실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그 어떤 좋은 수단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징역형
법원에서 판사들이 하는 생각은 그럴 거거든요. 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제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법원의 판사들의 형이 경하다고 이렇게 굉장히 비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법 체계가 그 많은 범죄들을 놓고 그 범죄들과 그 사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판단해가지고 판사님들이 이 정도 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시는 게 그게 오랫동안 이제 그게 굳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느 특별한 어떤 특정한 관점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판사님들이 이 법을 왔을 때 어떤 케이스에서 이거 무조건 징역형을 선택할 거냐, 징역형 1년 이상을 선택할 거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으실 거거든요. 야, 이거는 한 6개월, 8개월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예 징역형 1년이 하한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벌금형 선택하실 거란 말씀이죠. 그러면 원래 이 법이 입법자가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한량까지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오는 것을 빨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아까 말씀 형사처벌과 관련된 데서는 아까 그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이 될 것 같습니다. 중대 시민재해, 이게 건설산업과에서 중대 시민재해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중대 시민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많이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건설 산업에서 아직 많이 고민을 안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건설 자재 공급업자는 바로 이제 구조 1항의 원료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실 것 같고요. 한번 저희 내부에서도 한번 고민을 했는데, 건설 현장에서 중대점 사고가 발생했다. 근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뭐 어떤 원료나 제조물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중대 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는가? 이게 법 해석과 관련해서 아직 이렇게 굉장히 많이 관심을 안 갖고 계시긴 한데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구조 2호원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큰 건축물은 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다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건설 산업에서, 건설 현장에서 얼마나 이제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많이 던지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지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설명한 대로 요약하는 거죠. 이제 법률의 개정 필요성들이 좀 있는 거죠. 아까 말 형사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너무 취지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그걸 구현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목적 수단이 약간 비례적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법률을 좀 보완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징역형 하한형이라든지 이런 거 있고요. 지금 시행령들을 이제 만들고 계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예측 가능한 그런 시행령을 주셔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이게 그 준비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되면 바로 시행하는 건데요. 그 시행령의 또 해석과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그 준비하다 1월 달에 2월 달에 사고가 터졌는데 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억울한 사정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그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 뭐 문제도 그렇고 교육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신경 써주시기를 이제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법 자체가 지금 이제 만들어진 지 얼마 시행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개정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법 당국에서 이걸 어떻게 운용해 주에 대한 문제인데, 결과적으로는 책임주의와 비례 원칙에 운영하실 거로 기대가 되고 예상.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관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너무 좀 빨리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